보니까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진도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오늘 인과관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습시험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진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하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작년 시험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 것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구할지 말지 모르지만 그건 좀 오래됐고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작년 기출문제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출문제를 당연히 올려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사고 판단 운동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 올려드립니다. 근데 아주 옛날 건 사실상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형법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형법이란 무엇이고 형법 해석, 또 형법 해석에서 필요한 어떤 기준으로서의 법이념이라든가 형법 이론 이런 것 등, 또 형법의 적용 범위, 죄형 법정주의 등에 이어서 범죄론으로 들어와서 범죄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으로서의 객관주의, 주관주의, 또 행위불법, 결과불법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조금 다른 교과서나 다른 수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범죄의 수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죄수론을 뒤에 다루게 되면 그 전에 죄수론에서 나오는 법적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이다, 경합범이다, 포괄일치다 이런 얘기가 앞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법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세 가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형법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간단히 구속요건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또는 범죄 구성요건을 줄임말이라 했고, 구속요건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놔야 되죠. 문서로 정해 놔야 되죠. 그래서 그 법률에 범죄의 내용을 기재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속요건이라고 부른다. 살인죄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단 두 단어가 구속요건이 되고, 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세 단어 정도가 구속요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요건은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요건이다. 사실상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즉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범죄라고 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되면 해당하면 사실상 범죄라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른바 지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구속요건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구속요건 안에 약간 다른 행위가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것 등은 그 행위자가 저지른 불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도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역할, 그 기능을 이제 구속요건이라는 그 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9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구속요건에는 이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 순서로 살펴볼 건데, 객관적인 요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 쓰여진다고 본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사람을 살해한 단 두 단어에 육하원칙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구속요건이 육하원칙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구속요건들을 분류해보면 육하원칙에 따른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어떤 그 기재사항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객관적 요소라고 하는데, 행위 주체, 행위 객체, 행위의 방법, 그다음에 행위 결과 등이 있고,
이른바 인과관계라는 것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인정이 되는데 요거는 개별 구성요건에는 일일이 쓰여져 있지 않고요. 그냥 그 총칙에서 17조에서 인과관계라고 해서 총칙이라는 것은 이제 제너럴 모든 그 범죄에 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17조 인과관계가 모든 범죄에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내용으로 본다. 물론 완전히 모두는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결과가 필요한 범죄에서는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라서 결과범의 경우 이제 따로 각 그 개별 구성 요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인과관계라는 게 그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행위 주체, 객체, 방법, 결과, 인과관계 등을 그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요소는 행위의 내부적인 현상,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의가 대표적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과실도 주관적인 요소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고의도 마찬가지 모든 아까 우리가 뭐 사람을 살해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런 구성 요건에 고의라는 말은 없지요. 고의도 마찬가지로 13조에서 총칙 13조에서 고의라는 게 규정되어 있고 이 13조가 과실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걸로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선 간단히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만 소개할 거고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시험 기간 끝나면 고의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구성요건 요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가 기본적인 구별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별해 볼 수도 있는데 서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서술적이라는 거는 요새 뭐 여러분들이 서사란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서사라는 말은 것은 서사와 서정, 서사시, 서정시 들어보셨을 텐데 서사라는 건 어떤 일사자잖아요. 어떤 일, 어떤 사실, 사건 등을 서술한다는 의미에서 서사고 요즘은 또 왜 또 한글날이 엊그제였는데 왜 이야기라는 좋은 우리말을 두고 서사라는 말을 유행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서사라는 게 이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서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가 있는 건데 서술적 요소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의 형상을 그대로 서술하는 구성요건 요소들이고 대부분의 구성요건 요소는 서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은 일반인들도 범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술적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규범적 요소가 또 있는데 규범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구성요건 요소들인데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죄라는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용한다는 의미가 남용이라는 게 단순한 서술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경우에 남용이 되는지 법적인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범적 요소라 하고요. 공연 음란죄라 해서 공공연하게 공공장소 등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데 음란하다 아니하다라는 것도 평가가 필요한 거죠. 단순한 서술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또 상습범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상습 도박, 상습 절도, 뭐 상습 사기 등등이 있는데 상습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단순한 서술이라 보기는 어렵고 규범적 해석이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또는 뭐 아동 학대에서 말하는 학대도 일종의 서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규범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서술적 구성 요건 요소들도 사실상은 규범적이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외견상 그 표현 자체로 보면 서술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범의 추상성 얘기도 했고 서술적으로 보이는 그 용어들도 단어들도 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서술적 요소들도 결국은 규범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음란이라는 부분이 규범적 개념이라는 것은 91페이지 각주 1번의 판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서술적으로 보이는 구성요건 요소들도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 해석이 필요한 거고 법 자체가 상당히 규범적. 우리가 이제 뭐 탈출이라는 말도 그 조형법정주의 유추 얘기할 때 탈출이라는 말이 서술적인 표현 같지만 그 사건에서는 이른바 규범적 영토 개념이라든가 규범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적으로 보이는 그 표현들, 용어들, 개념들도 결국은 규범적 평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법에 쓰여져 있는 그 법률 용어들의 특징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숫자라는 것, 숫자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뭐 해석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숫자도 우리가 이제 형법은 아니지만 그 지난번에 형사소송법에서 뭐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 기간이 계산이 잘못됐다 해서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판사가 엄청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일일이라는 말이 서술적으로 보이지만 이 일일이라는 게 그날 당일 저녁 12시까지인지 아니면 이제 9시부터 계산하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인지 이런 게 다 해석이 필요한데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때 일일이라는 해석은 뭐 민법에서 해석을 하거나 형사소송법에서 해석하거나 기타 법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같은 일이란 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라는 건 해석이 필요 없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숫자마저도 각 법에 따라서 이른바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서술적 요소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규범적인 평가가 대부분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야간이라는 말 일반적인 서술적 표현 같지만 도대체 야간이 언제부터냐? 컴컴할 때냐? 뭐 어떻게 따질까요, 야간은? 야간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때 기상청에서 말하는 일몰 시간 있죠. 해지는 시간. 이후를 야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는 껌껌했어. 근데 사실 일몰 시간이라고 해도 완전히 껌껌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서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구별하지만 서술적 요소들도 대부분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다 규범적 요소라고 하면 되지 왜 이걸 구별하느냐? 서술적 요소는 고의에서 말하는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13조는 이제 우리가 고의는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 13조에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을 인식한 것을 고의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라는 부분에서 구성요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죄의 성립 요소가 곧 구성요건이거든요. 구성요건 가운데 인식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서술적 요소들을 그렇게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규범적 요소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받는 대상이라서 예컨대 음란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을 때 행위자가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았건 몰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객관적, 사회적, 규범적 평가에서 음란하면 그거는 음란 행위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반 서술적 요소들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긴 해도 원칙적으로 법적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면 역시 또 조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술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실로서 행위자가 인식하는 대상으로 보지만 규범적 요소는 행위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법적 평가를 통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적 요소들도 대부분 규범적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서술적 요소는 인식의 대상으로 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규범적 요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야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행위자가 내가 야간으로 해질 무렵, 이른바 개늑시 알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러면은 뭐라 그래? 무슨 그게 뭐예요? 소설이야, 영화야, 드라마야? 드라마였나? 개와 늑대의 시간이. 근데 그 원래 뜻은 그 해질 무렵이 가장 오히려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도 보면 해질 무렵이 가장 이 시야가 불명확하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껌껌할 때보다도. 그래서 이제 해질 무렵에는 저기서 개가 다가왔을 때 개인지 늑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으면 고마워하시고 알았으면 그냥 이해하세요. 알았는데 또 얘기하시나 그래가지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해질 무렵에 어슴푸레 해가지고 애매한 시간인데 행위자는 이건 야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든 아니 되었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몰 시간 기준으로 야간 주거 침입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서술적 요소지만 규범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의 경계가 완전히 딱 구별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나 규범적 평가라는 것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지 평가에 따라서 모든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법관 마음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서술적 요소는 하나의 사실로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고 규범적 요소는 평가의 대상이다. 근데 이게 딱 잘라서 구별할 수는 없고 서술적 요소도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근데 그건 가능하면 좀 제한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 요소에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범죄를 성립시키는 요건,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도 인정이 됩니다. 이건 이상하다. 아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모든 범죄 성립 요건은 법률에 미리 명확하게 정해놔라 그랬는데 왜 법률에 쓰여져 있지 않은데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또 다시 생각해보면 구성요건 요소, 즉 어떤 성립 요건이 하나 더 늘어날수록 범죄 성립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건 또 행위자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요건에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범죄, 그러니까 절도, 횡령, 강도, 사기 이런 그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까 제가 절도죄 구성요건 읽어드렸지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여기에는 이제 그 13조에 따라서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걸 알고 타인의 재물이라는 개념은 서술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남의 재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면서 또 절취한다, 훔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고의까지 필요해서. 근데 고의가 요구된다는 건 13조에 있는데요. 고의와 더불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는 글자 그대로 불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의사. 근데 아까 그 절도죄 구성 요건에는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총칙에 재산범죄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런데도 이제 당연히 법원 판례에서 재산범죄에는 불법 영득 의사를 하나의 구성 요건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린가 여러분이 또 사전에 공부하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그냥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절도죄 같은 경우 이른바 좀 어려운 말인데 사용절도라고 해서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잠깐 내가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간고사 날 SK 미래관에 왔는데 여기가 아니고 법학관이래. 급해. 근데 시간이 빠듯해. 근데 옆에 자전거가 하나 놓여 있는데 잠궈져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미안하지만 얼른 가서 타고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갔다고 하면 무조건 절도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하려는 의사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라는 게 있거든요. 단순히 사용만 하겠다. 내 걸로 할 생각은 없다. 불법한 영득의 의사는 없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성요건에 안 써 있거든요.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개별 범죄까지 이번 학기에 다루지 못하니까 절도와 사형절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궁금하신 분은 해당 그 교재 내용은 있으니 찾아봐서 읽어보셔도 되고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설명 잘해줄 거고요. 아무튼 그 사형절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법영득 의사 때문에 그렇다. 재산범죄에는 남의 재산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불법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재산범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인데 이 요건은 법에는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범죄가 된다는 것은 범죄 성립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고 행위자에게 유리한 거니까 죄형법정주의의 하나의 예외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예외로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조 3번을 보시면 인과관계도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다른 형법책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조 인과관계가 고의처럼 13조처럼 17조 총칙에 쓰여 있기 때문에 각칙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총칙에 쓰여 있으면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모든 형법책에서는 기술되지 않은 요소라고 같이 소개하느냐? 독일 형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형법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일본 형법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형법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형법식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독일 형법으로 이제 뭐랄까요, 공부의 영역이 변화되면서 독일 형법학 체계에 따라서 우리 형법학 책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형법하고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독일 형법 이론에 따라서 쓰여진 경우가 있어서 인과관계까지도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사실 이 책도 지금 여러분이 새 책을 사셨으면 2025년 중판을 사셨으면 이 내용이 각주에 있는데 초판 24년 걸 사셨으면 이 내용이 각주에 없어요. 그래서 뭔 말이지? 내 책에는 각주 3번에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러시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초판을 쓸 때만 해도 저도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에 따라서 인과관계도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써놨는데 학을 제대로 안 한 거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이걸 고치게 된 이유는 고맙게도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지. 근데 그 학생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고맙고 훌륭한 학생인데 뭐라도 하나 표창장이든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될 텐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이제는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된 옛날 일은 기억하는데 최근 일은 기억을 잘 못한대. 아무튼 그래서 어떤 학생이 아니 인과관계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는데 13조가 고의가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이듯이 17조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인과관계도 이미 총칙에 기술된 거 기재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고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말고도 한두 개 더 학생들이 질문해서 고친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수업이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학생이 인과관계가 왜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입니까? 질문하는 바람에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확인 다 안 하고 학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다른 책처럼 그냥 습관대로 적었구나 해서 이제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냐 아니냐 사실은 다른 교수들은 인정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자체 내용보다는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그렇게 그냥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해보고 이상하면 질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에게도 공부가 됐겠지만 저한테도 공부가 되고 이런 게 수업의 의미가 아닐까. 비록 우리가 토론식 수업은 못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K교육의 방식으로 주입식을 한다 해도 말은 주입식이 아니라 글자대로 주입만 받으시면 안 되고 자꾸 뭐가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셔갖고 왜냐하면 또 교재의 내용이 완벽하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인과관계를
또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얘기고요. 고의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듯이 인과관계도 총칙에 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는 아닌 거죠.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로 봐야 되는데 독일 형법의 그 예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 학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좀 고쳐져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 준 분은 학생이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유형 뭐 이렇게 하면 또 좀 재미가 없죠. 뭐 근데 뭐 분류 이런 게 재미는 없잖아요. 처음에. 근데 달리 생각하면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여기 나오는 유형들이 그 나중에 또 그 형법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미는 없어도 필요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도 뭐 어학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학 공부하면 단어부터 외우잖아요. 그때는 좀 지겹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많이 해서 단어들을 가지고 뭐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좀 더 재미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떤 단어나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재미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또 나중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구성요건 즉 범죄의 유형에는 결과범이라는 것과 거동범이 있다. 결과범은 글자 그대로 객관적 요소로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필요한 범죄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동범은 행위만 있으면 결과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과범의 경우는 인과관계까지 구성요건 요소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동범은 결과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과관계도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거동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미수와 기수의 문제에서 기수가 되는데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거죠. 근데 결과범은 결과까지 발생해야 기수니까 미수가 될 확률이 더 높지요. 거동보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괜히 불필요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과범은 이제 실질범, 즉 법익 침해라는 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동범은 이제 그 이른바 그 형식범이라고 즉 행위라는 형식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필요한 결과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행위만으로, 거동만으로 범죄가 되는 거동범이 있다. 그 대표적인 그 결과범은 뭐 살인죄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절도죄에서도 절취했다라는 결과가 필요한데요. 그 폭행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동범입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어떤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없어도 폭행만으로도 처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폭행으로 인한 결과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해죄라는 결과범으로 처벌하게 되고 또 폭행의 결과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폭행치사라는 좀 특별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게 되고 하는데 폭행죄는 그냥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폭행죄는 실질적인 어떤 법익침해 결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폭행죄도 보호법익이 있고 법익침해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해당 부분 폭행죄, 상해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폭행죄는 일종의 신체의 건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신체에 대해서 내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근데 이제 상해죄는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법익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멱살 잡고 계속 끌고 다녔다. 근데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폭행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뺨을 한 대 맞았다라고 해도 폭행죄가 되지 뭐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애매한 건 있어요. 뭐 주먹으로 몇 대 맞았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상해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폭행죄는 건강이 침해당한다든가 이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 해서 법익 침해가 필요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법익 침해는 모든 범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없었더라도 내 신체의 어떤 자유랄까, 신체의 건전성을 그 외부 폭행에 의해서 침해받았다라는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범죄의 결과라는 것과 법익 침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행위객체와 법익도 다르다고 얘기했었는데, 절도죄에서 절취,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결과가 필요한데 그 결과와 법익은 약간 다른 것이거든요. 그 결과와 다른 법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소유자의 어떤 또는 점유자의 재산적 법익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는 거죠. 침해된 법익과 어떤 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다. 그래서 결과가 필요한 범죄가 있고 결과 없이 거동,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별의 실제 이익은, 실익은 인과관계의 문제, 미수, 기수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침해범과 위헌범입니다. 법익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된다는 것이 실질적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침해범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법익 침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요. 위헌범은 법익이 완전히 침해되진 않았지만 어떤 법익에 대해서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위헌범입니다. 역시 법익이 평가되긴 됩니다. 위헌범이라 해서 법익 침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법익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침해된 것으로 보긴 보는데,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를 침해범죄라 하고 위험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위헌범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고죄의 사례에서 봤잖아요. 그죠? 무고죄가 순수 개인적 법익의 문제냐, 아니면 개인적 법익이 주가 되는 범죄냐, 아니면 국가적 법익이 주가 되는 범죄냐, 법익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거나 미수기수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해범과 위헌범은 중요한 구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92페이지의 각주 1번을 보시면 대법원에서 2007년이면 여기 여러분 그때 태어나신 분도 있나? 아닌가? 2007년이면 내년에 들어오나? 요새는 빠른이 별로 없죠. 그래도 뭐 초등학교를 5살에 갔거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옛날에는 막 초등학교 6살에 보내고 막 그랬는데, 우리 조카는 지금 뭐 30대니까, 조카지만 30대니까 초등학교를 6살에 보냈거든요. 그때는 또 조기 교육한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뭐 늦게 보내려고 막 그래. 내가 늦게 보내야 된다고 막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한 10대살에 초등학교 보내면 어떻겠느냐? 짱 먹지 않겠냐? 엄석대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그건 뭐 한두 살 차이가 뭐가 난다고 그렇게들 학부모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이제 빠른이라는 게 있으니까 7살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생년월일로 1살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공부도 더 잘하고 지금 사회에서도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요.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아무튼 2007년이면 이 중에 뭐 거의 태어나지 않으셨을, 아니다. 그땐 태어났구나. 하여튼 2007년이 오래됐어. 여기 뭐 여러분 한두 살 때, 서너 살 때 일인데 2007년이니까 꽤 뭐 오래된 일인데 저한테는 이게 이제 최근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2007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게 판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를 한 거예요. 협박죄라는 것을 침해범이라는 것에서 위헌범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거기 판결문을 보면 여러분이 뭐 이 내용을 협박죄가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보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라 봄이 상당하고라는 건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보호법익이란 말도 나오고 침해범이 아니라 위헌범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협박이라는 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기수가 된다, 범죄가 완전히 성립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가지고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 그로 인해서 의사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그 침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런 어떤 의사 자유를 억압당할 정도의 위험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 위험범이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논리는 뭐냐면 피해자에 따라서 누군가는 협박을 받아도 겁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 농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겁을 줘도 막 겁먹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따라 범죄가 기수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논리에 따라서 대법원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협박죄는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어서 의사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만한 위험한 정도였다면 이미 협박죄는 성립한 거다. 구체적으로 이제 협박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때 이미 범죄는 성립한 것이다. 기수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협박의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겁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어떤 침해라는 그런 부분은 협박죄 성립에 이제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그 세부 내용을 다 이해하시라기보다는 위헌범으로 보느냐 침해범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범죄 성립의 범위가 달라지고 여부가 달라지니까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또 위헌범에는 다시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것과 추상적 위헌범으로 구별이 됩니다. 구체적 위헌범은 비록 위헌범이지만 위험이라는 결과라도 발생해야 된다. 위험했다라는 결과라도. 근데 추상적 위헌범은 위험이라는 결과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책에 그 방화죄의 예를 써놨거든요. 그 형법 166조 2항 여러분이 법전 찾아보지 말라고 책에 다 써놨어요. 166 2항에는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정부 전산 그게 복원이 안 돼갖고 그 법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되나? 오늘? 엊그제까지 안 되던데. 166조는 방화죄 중에서 일반 건조물 등 방화, 일반 건조물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건조물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한 방화, 우리가 이제 그 저번에 한번 그 살펴본 판례 있죠. 과수원에 불 낸 거. 어쨌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 항의 경우는 물건을 불태워,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불을 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해지니까 또 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이웃집까지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은 그보다는 좀 약간 다르겠죠. 우리가 과수원의 사과나무도 물건이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불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여기서 위험 발생이라는 게 요건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불이 나갖고 무슨 재산이 다 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즉 침해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벌되는 건데 적어도 위험 발생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 위험범인데 같은 그 조의 1항에서는 이거는 이제 일반 그 건조물, 그러니까 그 물건은 아니고 건물에다가 불을 내면은 그냥 불태운 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그러니까 불태운 것 더하기 공공의 위험 발생 두 가지가 요건인데 일반 건물에는 그냥 불태운 것만으로, 불태웠다라는 게 이게 요즘 우리말로 바꿔서 그렇지 불이 다 탔다는 게 아니에요. 불 다 타가지고 건물이 싸그리 타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거를 불태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것도 서술적이지만 규범적 평가거든.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이지 평가는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불태운이라고 안 하고 소회라는 말을 썼어요. 소회. 연소할 때 소자에다가 훼손할 때 회자. 그래서 소회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불태운이라고 하면 서술적 이해로는 건물이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건물이 불붙기 시작하면 그걸로 방화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아니 불이 다 탔는데 이미 어떤 침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물건을 그 건조물을 불태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태웠다? 건조물이 다 타버렸다? 그럼 이미 침해 아니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불태운이라는 말이 소해라는 한자 말을 2020년에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불태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타버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타버렸으면 뭐 위험 발생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침해가 일어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불태운이란 말은 물건이든 건물이든 일부가 타기 시작하면 이미 불태운입니다. 다 안 탔어도 일부가 조금 타기 시작했는데 급히 껐다고 해도 방화죄는 기수입니다. 그게 방화죄의 특성이거든요. 옛날 판례를 보면 누군가 남의 집에 불을 내려고 지붕에 불을 붙였는데 그 가로 세로 1m만 탔어요. 그 외에는 손해가 없어. 그래도 방화죄가 기수 처벌받습니다. 요번에 뭐 5호선 저 전철에서 어떤 그 사건 기억이 잘 안 나던데 말씀드렸지만 최근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지? 근데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야 바닥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금방 그렇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잖아요. 전철이 다 타지도 않았어요. 그냥 끄슬렸지. 그래도 12년형, 뭐 검사는 20년형을 선고했는데 법원은 12년형.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죠? 12년이라니 그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12년형 물론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아서 12년형이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보자는 거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실제로는 사람이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뭐 연기를 좀 흡입해서 일종의 경상이었고 뭐 놀래가지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있지만 뭐 화상을 입은 사람도 없고 전철도 뭐 한 양이 다 탄 것도 아니고 의자 일부하고 뭐 요새 전철들이 이렇게 불에 붙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시커멓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1억인가 손해가 났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12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화죄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이미 방화죄가 완전히 기수 성립한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전철이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데 전철은 이제 공용 건조물 방화가 됩니다. 공용 건조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현주 건조물이 되겠다. 현주 건조물 등이 되겠다. 왜냐하면 현주 건조물, 사람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건조물을 말하는데 이 주거라는 게 꼭 집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조물, 즉 사람이 사는 건물, 현존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까지 다 현주 건조물 방화라 해서 무기 3년 이상 징역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아니지만 현주 전차 방화죄가 되는 거죠. 방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20년형을 구형을 한 거고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한 거거든요. 방화죄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태운이란 말을 다 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걸로 바로 방화죄는 기수가 됩니다. 갑자기 방화죄를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방화죄에서만 위헌범, 뭐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이런 게 문제된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 요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체적 위헌범과 추상적 위헌범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은 그냥 위험했다는 건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 안 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추상적 위헌범이 범죄 성립이 가장 앞당겨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건 위험 발생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추상적 위헌범보다는 좀 더 요건이 더 필요하니까 범죄 성립이 조금 더 까다롭고 침해범은 실제 법익 침해가 있어야 되니까 더 범죄 성립이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박죄를 침해범에서 위헌범으로 바꿨다는 것은 협박죄의 성립 범위나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변경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또 반대하기도 했죠. 협박죄를 그렇게 보는 것.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른 대법관들도 침해범으로 봐야지 위헌범으로 보면 안 된다 해서 위헌범이냐 침해범이냐는 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3페이지에도 보면 배임죄 뭐 폐지한다고 뭐 막 그럴 때다.
배임죄가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를 테니 뭐 배임죄를 폐지하니 많이 뉴스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거는 별개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별개 의견에서 배임죄는 위헌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이것도 배임죄라든가 자세한 내용을 다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배임죄에 관해서도 침해범인지 위헌범인지가 중요한 논쟁이 된다, 쟁점이 된다 이런 것들만 보셔도 어떤 범죄가 침해범으로 해석되는지 위헌범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방화죄는 아예 구속요건에서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배임죄나 협박죄 등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구속요건에. 그렇지만 해석을 통해서 이게 침해범인지 위헌범인지 다투게 된다, 쟁점이 된다 이런 걸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침해가 이루어져야만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댓글로 막 뭐라 그랬다. 응? 고파스 여러분 고파스 안 본다며? 에타에서 막 정모 교수에 대해서 막 떠들어댔다. 내가 잡아낼 거야. 농담이 안 들어가. 전 그런 거 안 봐요. 농담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학생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게 뭐 내 명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이 뭐 명예가 내가 심각하게 훼손됐구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명예훼손죄 성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실제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든 아니되었든 사회적으로 그 명예가 평가가 좀 떨어졌든 아니었든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 중에 하나도 명예훼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히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고 추상적 위헌범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거동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음으로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침해된다는 결과는 요구되지 않지만 위험이라는 어떤 의미의 넓은 의미의 결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 거동범은 또 아니니까 그것도 잘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헌범이냐 침해범이냐는 것은 이제 범죄 해석, 범죄 성립 요건을 따질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큰 틀에서 그걸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세부 내용은 조금 공부하셔갖고 그런 건 시험 끝나고 기억 다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상태범과 계속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법 해석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범죄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유형을 구별해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상태범이라는 거는 이것도 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상태범은 한번 법익 침해가 일어나면 그 후로는 이제 법익 침해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근데 계속범은 법익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상태범이라 보면 됩니다.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상태 그대로 그냥 결과가 끝나는 거죠. 근데 계속범은 범죄 행위하는 동안 계속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해서 계속범입니다. 이해하기 제일 쉬운 예가 감금죄입니다. 감금죄. 감금죄는 예를 들어서 오대수 아시죠?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 오대수. 몰라요? 오대수. 올드보이 최민식. 올드보이라는 영화도 이제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역사적인 전설적인 영화인데 오대수 그거 몰라요? 망치 들고 막 복도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 이장센이 어쩌고 막 유명하잖아. 그 오대수가 만두만 먹고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두만만 보고 중국 식당도 알아내고 막 영화 재밌어. 근데 하여튼 그 오대수처럼 감금되어 있을 때 몇 년 감금됐더라. 하여튼 몇 년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5년 동안 감금했다. 요새 또 파키스탄 감금을 끔찍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힘들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글자 그대로 일확천금을 꿈꾸면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몇 년 동안 사람을 감금했다라고 하면 감금되는 기간 내내 범죄가 계속된다 해서 계속범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왜 구별해갖고 성립요건 실제적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특히 이제 공소시효 같은 경우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범의 경우에도 감금하는 순간 기수는 되거든요. 범죄는 기수가 됩니다. 사람을 어떤 장소나 이런 곳에 감금했을 때 이미 기수가 되는데 기수 이후에도
감금된 기간 내내 법익 침해는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범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상태범은 기수와 함께 범죄도 종료됩니다. 법익 침해도 종료가 되는 거죠. 이미 침해된 상태만 있을 뿐 법익 침해가 계속되지는 않죠.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하면 살인, 사망한 순간 기수와 더불어 범죄도 종료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계속될 건 없거든요. 근데 감금죄는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당연히. 기수는 감금을 시작했을 때, 종료는 감금이 끝났을 때거든요. 근데 공소시효를 만약에 기수 시점으로 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겠죠. 감금죄의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7년이다. 정확하진 않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감금죄의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7년이다 그러면 7년 동안 가둬놔서 풀려났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금이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범이냐 상태범이냐는 건 이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그 기수 시점이 아니라 종료 시점으로 계산한다. 상태범은 기수와 종료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상태범은 기수와 더불어 종료가 되고 공소시효도 시작되지만 계속범은 기수 때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종료 때에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께는 산수, 초딩 산수지 뭐. 그다음에 공범 같은 경우도 범죄가 계속될 때에만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거든요. 살인죄 같은 경우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 그 뭐 사체를 은닉하거나 이런 일에 누가 가담했다고 하면 살인의 공범은 아니고 사체 은닉의 공범이 될 뿐이거든요. 근데 감금 도중에 누가 같이 가담했다면 그거는 이제 감금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은 법익침해 행위, 범죄가 계속 중일 때에만 공범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고요.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끝난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법익침해가 계속 중일 때는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계속범, 상태범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자꾸 나와서 지겹죠? 신분범과 그 자수범이라는 게 있는데 신분범이라는 건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뇌물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은 뇌물을 받아도 범죄가 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또 김영란법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다른 법죄로 처벌받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분범이라 부릅니다. 근데 신분범에는 또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또 나누는데요. 진정신분범은 글자 그대로 원래 의미의 신분범, 즉 신분이 범죄 성립 요건인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가능합니다. 즉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닌데 신분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 원래 의미의 신분범은 아니지만 넓게 보아서 신분범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존속 살해 같은 경우는 살인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분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만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인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데 그 비속이 뭐 자녀가 그 직계 부모를 살해하면 그러한 그 존비속 관계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져서 이런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진정, 부진정이란 말은 자꾸 나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수범은 신분범과 유사한데 좀 다른데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증죄가 그렇습니다. 위증죄. 위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했을 때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위증죄가, 즉 증인 자신만이 위증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위증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수범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뭐 자수범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신분범에서의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도 조금 얘기했었지만 목적범, 경향범이 있는데요. 목적은 이제 고의 말고 또 추가로 주관적인 요건으로 목적이 구성 요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내란죄, 요새 내란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란죄 구성 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여기서 이제 폭동이 행위이고요. 그 폭동의 목적이 이제 거기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적이라는 게 구성 요건에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적범은. 또 통화 위조죄 같은 경우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끔 뭐 그 화폐 비슷하게 뭐 만들잖아요. 뭐 저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그게 나오는 화폐가 다 진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영화 찍으려고 소품으로 만들지 그걸 써먹으려고 행사하려고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통화 위조죄 위조범으로 처벌받으려면 그 위조한 통화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위조죄는 위조한다는 고의 외에 목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등을 이른바 목적범, 그중에서도 진정 목적범이라 하는데요. 부진정은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목적이 없어도 범죄는 되는데 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른바 모해 위증죄라는 게 있어요. 위증은 뭐 누구를 못되게 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위증만으로 처벌받는데 모해, 남에게 해를 끼칠 것을 모의해서 위증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모해, 남을 해칠 목적. 그래서 이거를 부진정 목적범이라 부릅니다. 경향범은 어떤 그 행위자의 경향에 따라 처벌되고 아니 되고가 결정되는데 음란하다 아니하다 아까 얘기한 뭐 학대 근데 요거는 이제 주관적 요건은 아니고요. 아까 음란이나 학대가 규범적 요소로서 평가가 필요한 개념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자의 경향이 규범적 평가, 법원의 법적 평가에 따라서 학대나 음란의 경향이 보였을 때 처벌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습범은 이제 상습적으로 인데 유의할 것은 상습범죄라는 것은 여러 차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조경합에서 포괄일죄에서 집합범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너무 자세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 상습범은 이제 연속범하고 좀 다른 게 반드시 연속해서 여러 번 해야만 상습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원의 규범적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단 한 번 범죄했더라도 그 상습이 인정이 되면 상습범죄로 처벌받는데요. 상습이라는 개념 안에 모든 행위들이 포괄되기 때문에 집합범이라 부르는 겁니다. 영업범도 마찬가지. 영업범이 그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가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행위 단위가 구별되면서 연속된다는 개념인데 영업이나 상습은 그렇게 일일이 구별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해서 영업범, 상습범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범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습범의 경우 그냥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실 것은 그 상습이라 해서 반드시 여러 차례, 그러니까 전과가 여럿이거나 뭐 이른바 그걸 또 누범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 번 범죄하는 것이 상습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상습은 그냥 하나의 그 법적 평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습이 인정되면 그 사람의 행위 전체가 하나로 평가받기 때문에 집합범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판례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 빨리 나가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중간고사 때 시험 안 보는 날은 수업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의 앞부분만 들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행위 주체, 객체, 뭐 행위 방법,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행위의 방법은 이 총론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의 개별적인 행위 방법은 각 그 범죄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가 뭔지, 살인죄에서 말하는 살해가 뭔지, 강도죄에서 말하는 강취가 뭔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뭔지 이런 것 등은 그 해당 범죄에서 따로따로 그야말로 강론으로 설명합니다. 궁금하면 여러분이 그 2편 5장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행위 주체, 객체, 그다가 인과관계 정도입니다. 행위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아재 개그는 아니고 그냥 전해 내려오는 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개가 사람을 물면 범죄가 아니고 사고인데 사람이 개를 물면 범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만이 범죄가 되는데 다만 요즘은 거기 이제 앞에 소개한 얘기는 뭐냐면 동물의 행위일지라도 그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 그 97페이지에 그 사건은 뭐냐면 뭐 이런 걸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 대법관들이 얼마나 내가 이러려고 대법관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남성복 매장 운영하는 피고인인데 그 남성복 매장 안에 고양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고양이가 문가에 있다가 바깥에 지나가는 그 강아지를 보고 갑자기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주인인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아 올렸는데 그 강아지를 또 공격하려고 뛰어 올라서 내려오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양이가 긁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찰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고양이가 허벅지 좀 긁었다고 다리가 부러졌겠어요. 뭐 피가 철철 나서 무슨 과다출혈로 뭐 위험했겠어요. 그냥 긁힌 거지 고양이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과실치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갔으니 이거를 또 판단하고 설명해야 되는 법관의 임무라는 것은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법원 사법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과실치상의 경우 거기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과실치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뭐 한자말 잔뜩 쓰다가 가끔 판결문이나 그 법조문에서 아주 그 뭐랄까 정감 넘치는 우리말을 쓸 때가 있어요. 넉넉히 인정된다 이게 빠듯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게 넉넉히 인정된다. 과실치상이 인정된다. 근데 이게 뭐 고양이의 범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고양이를 관리하는 그 사람의 범죄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일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서로 합의가 잘 되면, 우리가 처음에 형법의 역할, 과제 얘기했지만,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과 뭐 매장 주인이, 매장 주인도 사과하고, 그 치료비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또 막 싸웠겠지. 막, 네 개가 잘못했다, 내 고양이가 잘못했다, 막 싸웠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갔으니, 참, 이럴 일인가 싶어요, 이게. 뭐, 1,000원어치 과자 훔쳐 먹었다고 지금 재판하는 사건이나 이거나, 이러면 안 되죠,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아무튼, 근데 이게 또 웃겨. 이 작은 사건 가지고 변호인이 막 주장하는 게 있어. 뭐냐면, 그 피고인, 남성복 매장 주인은 내 고양이 아니다. 우리 엄마 고양이다. 그래서 내가 관리인이 아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러면 엄마라 처벌하더라는 거야, 뭐야, 이게. 그리고 뭐, 강아지가 먼저 도발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건이 심각한 것 같진 않고, 뭐랄까, 웃음을 유발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당사자들은 심각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냥 그 중요 사건이라서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그 동물 관리하는, 또 동물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참고 삼아 소개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야 범죄의 주체가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제 사람 중에는 법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그 사단법인, 그 법인으로서의 회사, 사단법인과는 다르고 그냥 그 회사로서의 법인이죠. 그 주식회사 등등의 법인이 있단 말이죠. 그 법인들, 즉, 우리가 회사로 대표되는 그런 그 주체들이 이제 법인이란 말은 이제 법에서 인격체라고 인정한다 해서 법인이라 부르거든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법인이라는, 법에서 인격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법인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 법인이란 말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법인이란 말 때문에 원래 아니지만 등장한 새로운 말이 자연인이거든요. 사람은 다 자연인이지 무슨 그렇잖아요. 자연인 얘기하면 여러분 또 뭐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렇게 떠올리면 안 돼. 작년에도 자연인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은 그 산에 가서 혼자 살고 막 구질구질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건 또 자연인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저도 꿈이 자연인인데. 아무튼 근데 자연이란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죠. 요새 인공지능 때문에 등장한 말이 뭐예요? 자연지능이잖아요. 그렇죠? 해산물도 양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산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연산 아닌 생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인간이 창조주가 되지 않는 한
양식을 할 뿐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자연산이란 말도 인공 양식 때문에 등장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자연지능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그런 면에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자연지능이 더 귀하게 느껴질 시대가 올 거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자연지능만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잘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산이 대접받듯 자연지능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법인이란 말 때문에 상대적 개념으로 자연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법인은 사람은 당연히 다 자연인인데 법인은 법에서 어떤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법인은 이제 민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전화를 개통하든 다 어떤 법인과 그 민사적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뭐 약정 기간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인 뭐 거기 대리점에 있는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거 아니고 법인이라는 그런 주체하고 계약하니까 법인은 원래 이제 민사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인도 형법상의 범죄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민법적이나 행정법적인 그 법인격으로서의 법률행위 능력을 인정받는 거지 법인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과 달라서 범죄라는 걸 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뭐 법인이 살인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절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원칙적으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데 헌법재판소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사회에서 법인이 매우 중요한 사회생활상의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법인도 이제 범죄 능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해석을 하는 가장 그 최고의 기관인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설도 이른바 부정설, 긍정설, 법인도 범죄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설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하나가 뭐 옳거나 다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98페이지를 보시면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 부정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같은 어떤 의사, 정신적 그 개별적 의사 능력이라든가 신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의 행위라야 범죄가 되는데 법인은 사람과 같이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법적인 어떤 그 법률 행위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의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설령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면 그 자연인을 처벌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도 그 어떤 회사 건축이나 뭐 이런 관리상에 여러 사람에게 그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뭐 사회적 재해를 유발하면 처벌하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을 처벌하면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 구성원까지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 예컨대 회사의 사장이 잘못했는데 회사 전체가 처벌받으면 회사 종업원들은 무슨 죄냐 이런 이제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벌인 자유형이라는 것을 법인에게는 집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인이 위법한 불법한 행위를 하면 형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법인에게 뭐 벌금형 뭐 법인을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없잖아요. 뭐 간판 떼다가 교도소에 넣어놓나 어떠나. 그러니까 벌금형일 텐데 차라리 이제 여러분이 뭐 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엄청난 과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씩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또 형법의 역할에 비춰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이 이제 이런 입장이다. 긍정하는 입장은 이제 법인이 그 기관, 즉 뭐 대표이사라든가 그 뭐 종업원이라든가 그 소속 기관을 통해서 행위할 수 있다. 법인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 처벌했다 해서 그 소속 구성원들이 책임 없이 처벌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이 낯설 텐데요. 책임 능력이라는 게 형벌 능력이라고 한다면, 요건 형사 미성년자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책임 능력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벌을 감당할 만한 능력, 형벌 능력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낯선 개념일 거예요. 근데 형벌 능력이라고 한다면 법인도 최소한의 형벌 능력은 있다. 벌금형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법인에게 효과적인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재산형, 자격형, 즉 법인의 그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법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이런 것 등은 법인에게도 충분히 형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서로 대립되는 입장 차이,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법인은 민사나 행정 등에서 필요한 법률 행위 능력만 인정받는 거지 법인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사람과 같이 범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스스로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옥시 무슨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청정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썼는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피해가 없었지만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평생 남는 후유증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점점 다국적화되고 그 법인에 누가 행위했는지 그 행위 책임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예컨대 뭐 유해한 줄 알면서도 제품을 팔았다고 했을 때 그 유해한 제품을 팔기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점점 이렇게 법인 자체가 기업 자체가 글로벌해지고 좀 심한 말로는 거의 점조직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취직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여러 부속 중에 여러 파편 중에 한 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그냥 맡은 부분에서만 조금 알 뿐 전체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회사에서 자기 존재감이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배부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법인의 직접 행위자 자연인을 찾아서 처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처벌에 공백이 생기기보다는 근데 법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개인의 행위보다 훨씬 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현대사회가 법인이라는 그 행위 주체가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전통사회와 다르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실제 행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법인 처벌,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냥 생각인데 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예습 문제로 여기까지만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인과관계는 빼고 그래서 그 102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를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 문단 번호 이따가 저녁 시간 전까지 공지할 거고 시험 장소 뭐 다 공지할 겁니다. 기출 문제도 올려드릴 거고 혹시 뭐 시험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잘 질문 안 하더만 따로따로 하시더만 그러면은 시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년에 누가 그러더라고 부담 갖지 말라더니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배신감 느꼈다 이러고 하는데 너무 부담을 안 가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부담 가질 정도는 아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시험 때 보겠습니다.